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의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악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6일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에서 등산 중이던 A씨가 산행 중에 길을 잃었다가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요. 17일에는 오전 10시쯤 홍천군 내면 개인산에서 B씨가 2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낮 12시에는 원주시 귀례면 미륵산 정상 인근에서 하산을 하던 C씨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산행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산행을 할 때는요, 사전에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하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또 겨울철에 나홀로 등산은 매우 위험하니까 혼자가 아닌 경험이 있는 2-3명과 함께 산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등산 계획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산행 전에 유의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등산 즐기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시설물을 수리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모 시멘트 공장에서 버켓 컨베이어 수리를 하던 59살 이모 씨가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시설물에 끼었습니다. 이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4주간 강원도 내 노로바이러스 평균 검출률이 1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보다 2.7배 높은 수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을 먹을 경우에 감염되고 사람 간의 2차 전파도 가능하다며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에서의 명태 자원 복원을 위해 올해도 어린 명태 방류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인공부화한 어린 명태를 10cm까지 키워 올해 말쯤 고성 공연진항 일대에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동해안에 어린 명태 19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등록 이주민 등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을 연결해서 조례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는데요. 네. 먼저 위기 임산부가 어떤 임산부들을 지칭하는 표현인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도민분들께는 사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요, 심리적 또는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임산부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혼모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배우자라든가 그 가족들의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위기에 처한 임산부라는 의미인데 네. 임산부라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실 텐데 이런 그렇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문제겠네요. 자, 이 조례안이요. 이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9일 날 시행될 예정이군요. 위기 네.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네. 이 상위법은 어디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는 건가요? 예,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네. 다만 시행을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지금 아직 저희가 이 조례안을 모법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됐고 네. 올해 7월 19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 시행령은 없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은 아직은 없지만요. 조례 제정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행령과 시행 규정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이거를 기다렸다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입법 공백.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여러 지원을 곧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어떠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하위법령에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강원도가 이게 정부보다 발빠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시행령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시행 네네. 규칙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빠르게 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사실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이요. 도내에서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통합관리 부서라든가 실태 조사 기관이 전무했던 상황이거든요. 강원도의 유사 지원 사업을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미혼모라든가 한부모 가족의 시설 입소라든가 소액의 생활 안정비 등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네.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이렇게 여러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속적인 보호 정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와 같은 타시도에서는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위기 영아가 원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이 법 시행이 되기 전에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위기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두텁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이번 상위법 시행 전에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이른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위법 내용을 좀 보니까요. 위기 임산부 보호 특별법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생통보제라는 게 있어요. 출생통보제 이게 뭔가요? 네. 출생통보제는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모가 출생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출생통보제는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다면은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네, 이것이 출생통보제가 나오게 된 또 배경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과 같이 그동안 영아 살해라든가 유기되는 사건이 이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등록 아동들이 많았었죠. 미등록 그렇죠. 아동들. 예. 네네. 그래서 이 출생 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영아, 소위 그림자 영화라든가 유령 영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영화들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 출생 통보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나이 또래 뭐 저희 네. 선배들도 그렇고 보면 실제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 2년 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당시에 이제 출생을 했지만 바로 그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뭐 네. 어느 정도 좀 키워보다가 뭐 좀 음, 건강하면 이제 출생 신고를 네. 하고 그런 경우가 네네. 많았잖아요. 이 그렇죠. 요즘은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지 않나요? 네, 이 출생 통보제는요, 사실은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의 대부분이 즉시 이제 신고를 하게 바로 되고요. 신고를 하게 되죠. 네, 네네. 출생 그런데 신고. 이제 출생 통보제가 도입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 출생 신고 조차를 꺼려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출생통보제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아이에 대한 출생 정보가 등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관리와 어떠한 그런 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위기 임산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그러면은 출산을 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럴 수 그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위기 임산부의 아이를 사회보장 시스템 내에서 보호하려는 이러한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하게 된 아, 것이거든요. 그게 보호 출산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서요, 오히려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게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서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이 보호출산제의 경우에는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직접 양육을 쉽게 포기하게 하고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맞춰서 도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은 바로 우리 이 위기 임산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내 아이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관련 지원의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가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위기 임산부들은 강원도나 각 시군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이번 조례안은요, 보호출산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위기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위기 임산부들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양육 설계와 같은 양육 관련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출산, 육아, 용품 대여와 같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보다는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을 심리적인 받을 수 지원, 네. 있는 거군요. 네. 현재 이 강원 지역의 위기 임산부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자치도는요, 위기 임산부에 대한 통합관리 부서라든가 실태 조사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원 지역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강원도 내 미혼모는 2020년과 2021년에 각 551명씩, 그리고 2022년도에는 544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기 임산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뿐만 아니라 혼인 상태라든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등록 이중인 경우,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배우자가 가정을 떠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위기 임산부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그 미등록 아동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전국적으로 네. 미등록 아동이 최근 9년 동안에 한 2,200여 명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 중에 강원도에서 출생한 그 미등록 아동 수는 얼마나 됐나요? 작년까지 그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전수조사한 결과요. 출생 미등록 아동은 총 6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27건이거든요. 네. 네, 수사 의뢰건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화가 되는 등의 어떤 소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강원도로 통보하도록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음, 앞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요, 출생 미등록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는 더욱 지속되어야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 임산부를 부호하면 아이가 보호된다라는 심정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그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뭐 네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뭐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변호사 출신인데요. 저희가 한국 여성 변호사의 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관련 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부족함이라든가 비판의 목소리 이런 그런 장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 문제점으로 위기 임산부의 어떠한 직접적인 심리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아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번 조례안을 좀 신경을 써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특히나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구 정책의 어떠한 뭐라 해야 될까요? 방향으로 또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적인 부분도 물론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저출산 인구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 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간접적인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또 이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위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임미선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47분 지났습니다. 강원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산불 발생 추이가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70% 정도 감소한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04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596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4,992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됐는데요. 강원도의 경우는 연평균 약 78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542개 크기인 1,101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고요. 소각 산불이 19%, 담뱃불 성묘객 실화가 5%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 실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신성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에 산불 예방 및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 관리소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단계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산불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산불 진화 인력으로 특수 진화대 97명, 예방 진화대 325명, 공무원 진화대 201명, 총 623명의 산불 대응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산불 진화 장비는 산불 진화 차량 23대, 산불 드론 감시 7계단에 드론 47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82대를 이용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 조심 기간 내 양구, 대암산 등 156개소 23만 헥타르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인제, 곤배령 등 등산로 43개 노선 276km를 폐쇄하였습니다. 네, 이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의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또 산불 단계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대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산불 진화 장비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내에는 일부 등산로는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 등산로 43개 노선을 폐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순찰 활동을 불법 행위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와 또 지상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한 지상 진화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강풍이 부는 낮이나 야간에는 헬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인 임도 104km를 신설할 계획인데요. 이어서 북부지방산림청 신성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427억의 국비를 투입하여 임도 104km를 신설하고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및 진화를 위한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악 지형에서 운행 능력이 우수하고 담수량이 3,500리터에 달하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한 대에서 3대로 확대하여 지상 진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팀을 21개 355명을 운영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산불을 차단할 계획이며 산림과 인접한 주요 보호시설물, 특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소화시설, 산불 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봄철이면은 해마다 이 산불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데 더 이상 이 산림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또 눈과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덜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산불은 찰나의 순간이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나 봄철은 적은 강수량과 강한 바람으로 날씨가 건조해져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데요. 산림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마시고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에서 쓰레기 소각하지 말기 등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지났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와 원주지구 치과의사회가 2024년 노인 의치 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시 보건소 통합건강팀의 전희순 통합건강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보건소 통합건강팀장 전희순입니다. 이번에 원주시 보건소와 원주지구 치과의사회가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는 노인의치 사업은 매년 보건소와 원주지구 치과의사회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의치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시술치과에 시술을 의뢰하며 의치 제작이 완료되면 시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치 제작 완료 후 5년 동안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치 수리 비용도 지원해드리며 올바르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틀니관리법 교육이나 틀니관리용품 배부 등 제작 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지구 치과의사회는 노인의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중 의치 대상자의 의견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를 배정하고 보건소와 시술치과 그리고 환자 간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 관리를 합니다. 또한 시술치과에서는 의치를 제작하고 진료 내역 등을 보건소에 통보하며 시술 후 무료로 1년간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노인의치 시술비, 수리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원주시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의치를 보급하는 만큼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과 사상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7년 이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수혜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대상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연중 의치 신청자 중에 매년 2, 3월이면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정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의치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신청 순으로 다음 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가 1999년부터 이 사업을 노인 의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받으신 어르신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네, 이 사업은 2016년 상반기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근데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원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2023년까지 총 1,153명이 틀니 지원을 받았습니다. 1,153명. 와, 많은 분들이 받으셨네, 지원을.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은 틀니 시술이 보험 적용이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으시고 또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통하여 틀니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족하시고 계시고요. 실제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틀니를 잘 사용하시는지 확인할 때 어르신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십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생활 수칙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치라고 하는 치주병과 구강 건조증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치주병은 식사 후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치아 스케일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구강 건조증은 평소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구강 체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병행한다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보건소 통합건강팀의 전희순 통합건강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